지난 영상을 통해서 전신경화증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사건의 쟁점이 발병 원인, 그리고 노출 기준, 그리고 역학조사의 그런 객관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쟁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출 기준인데요. 노출 기준에 미달한다 라는 이유로 산재가 부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출 기준에 미달한다는 얘기는 사실 산재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대상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노출의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노출, 15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의 양, 아니면 8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의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강상 이유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벤젠의 노출 기준이 몇 ppm인데 이것을 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건 산재가 아니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이 농도를 넘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을 한 거죠.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질병을 유발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기용제에만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노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단일 노출이거든요. 어떤 물질의 하나에만 노출됐을 때 우리 사업장 내에서 이 정도 기준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장 공정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어죠. 그러니까 페인트나 신나를 많이 취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유기용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도 노출이 되고 여기에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혼합 노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고가 사용한 신화에는 벤젠과 함께 디클로로메탄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혼합 노출되어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로 인하여 그 유해성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에 노출됐을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특정한 노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충분히 유해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역학조사의 객관성인데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가 저도 조금은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업장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였습니다. 우리가 산업재해를 신청을 하면은 재해자의 의견도 듣지만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 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주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사무직 사원으로 현장 업무는 하지 않았음. 그래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정말 사실을 왜곡한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관리직 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직이니까 업무상 재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한 건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 역학조사에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재해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빈도를 이 역학조사 기관에서 10% 미만으로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8시간 일을 하면은 그거의 10% 밖에 현장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장 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재해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본사랑 현장을 오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이게 왔다 갔다 좀 번거롭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예 그 현장에 파견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용접 공장과 도장 공장의 길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계속 오가시면서 현장을 계속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일보다는 사실은 그 현장 내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주는 그것과 다르게 의견서를 제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근무했었던 동료분들도 진술서를 써주셨고 증인으로도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해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고 현장에 어느 정도 머물렀고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함께 나가서, 특히나 이제 이 도장 공정에 많이 사용을 하는 이 페인트와 신나들을 이렇게 혼합해주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를 이 재해자분이 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 기계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나면은 늘 세척도 해야 되고요.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업무가 끝나면 신너로 세척하고, 그리고 뭐 한 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분해를 해서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신너로 세척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사무직이란 이유만으로 노출 빈도가 낮다라고 본 그런 역학조사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학조사에 그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은 이 사건의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수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 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던 그런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희귀질환이고 노출 기준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취소를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산업재해 사건에서 많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뭐 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 질병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러이러한데 이것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질병이 산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규정이 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뭐 희귀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추단할 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처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있는 분들은 내용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